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이 원장 큰 스님께서 너무 크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몸도 잘 모르겠습니다. 봄나들이 안 가시고 남산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금강산에 한 4년 있으면서요,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던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좋은 봄날 남산에서 이런 법석을 가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 금강산이 우리나라 3대 불교 성지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경주, 또 고려 때는 개성, 또 시대를 초월해서는 금강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 제가 4년 살았고, 이제 원장 큰 스님께서는 한 평양에 60번도 더 가셨고, 금강산에는 한 30 몇 번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요, 이제 지속적으로는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자주 가고, 또 금강산에 많이 살면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속칭 빨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색깔에 대한 감각이. 그게 수주 미술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쁜 기운을,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백사의 개념이 붉은색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색깔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탱화나 만다라에서도 그걸 많이 쓰는데, 또 우리 월드컵 할 때는 또 붉은 악마 해서, 원래 이제 그거 뜻은 Red Furious, 그게 붉은색으로 뭐 격정을 느끼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티셔츠에 보면은 Be the Red, 붉은 악마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뭡니까? 빨갱이가 되거라.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더 줄이면은 빨갱이 이리 되는데, 빨갱이란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붉은색 빨갱이도 왔을 수 있고, 혹은 파르티잔, 빨치산 할 때 빨에서 온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발음 자체가 빨 이러면은 상당히 좀 격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북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 화냅니다. 그런데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 색깔에 대한 개념이죠. 그 뭐 어떤 당에서는 뭐 푸른색, 어떤 당에서는 노란색을 쓰듯이 그런 건데, 분명한 사실은 원장 큰 스님이나 저나 전혀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요 보시면은 금강산은 정말 그 다이아몬드에서 따와서 이제 금강이라고 이름했었고, 그 잠깐 나눠준 데 보면은 뭐 김유신이라든지 김인문, 화랑도, 마이태자 이런 분들하고 인연이 깊고, 고려 때 와서는 본격적으로 금강산이 우리의 어떤 불교 성지가 됩니다. 성지가 되고, 그 서남, 배선자에서 서남이고 계잔령이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1700년 역사 이런데, 그거는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근거해서 1700년이라고 하는 거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거는 실제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2000년 불교라고 해야 맞지, 1700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틀린 겁니다. 그게 김해라든지 전라도 법성포, 강화도 인데 이제 해로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유점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인도에서 온 배가 걸렸다 해서 서남, 종을 싣고 왔다 해서 뭐 종암, 또 그걸 유점사로 모셔 들어가는데 이제 53불, 53선지직에서 따와서 불상을 53분을 유점사에 모셨던 그런 기록이 있고, 그 유교 때 그 대부분 이제 폭격으로 소실됐는데, 그 일부는 또 일본 사람들이 빼돌렸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해상의 실크로드, 우리 실크로드 하면 육로만 생각하는데 해상으로 충분히 오래전에 불교 문화가 들어왔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계사 역사는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벌써 그 해상을 통해서 지방정부 쪽으로 해서 불교가 이미 들어왔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계사 보고는 이제 원장 큰 스님께서 평양에 여러 번 가셨을 적에 이제 그 발의를 하신 거죠.
북측에 대고 발의를 하셨고, 이제 이거는 개인이 하실 문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단 쪽으로 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보시면은 여기 순사가 한 명 있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여기 찍은 게 아닙니다. 일제 때 찍었을 때도 일부러 사람을 요리 넣어가지고 찍습니다. 그럼 요 탑 높이를 저절로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대홍 보존되어 있는 여기 요 대홍 보존이 요렇게 썼던 게 조선 말기에 요 지은 건데, 침계 민열이라고 하는 그 큰 스님이 아주 그 도인이었어요. 자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금봉사 법당을 짓고 유점사 법당을 짓고 당시 말년에 마지막 작품으로 요 신계사 대홍보전을 지었다고 그래요. 요렇게 대홍보전 쓰인 게 요게 조선 말기 때 작품이 되겠는데 1917년에 다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다 소실되고 요 그나마 사진이 있어서 요걸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포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요는 현판까지도 전부 그대로 복원을 했고, 탑은 아마 그 6.25 이전부터도 많이 깨졌고 지금은 요 윗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요거는 6.25 때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1917년 화재가 나기 이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는 화재 이후에 다시 지었던 건물이 되겠고요. 요 신계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뒷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아까 대홍보전인데 대홍전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1917년 이후에 일제시대 때 다시 복원을 한 게 되겠습니다. 요 축대도 지금 일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요 보리수 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일제식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 옆에서 문필봉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건물 보시면 이제 적산가옥처럼 생겼죠. 요 건물이 이 창신학원이라 해서 1924년도에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식 그 교육기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산이라든지 영동 지방의 그 젊은 엘리트들이 신계사에 모여서 신식 교육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지금 없어졌지만 유사한 나무가 지금 그 이후에 다시 자라서 있습니다. 지금도 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요건 옆에서 찍었고, 요 어실각이 있습니다. 요 어실각은 원래 이게 마이태자라든지 또 고려 때도 내건강 장안사 같은 경우는 원나라 왕실하고 관계가 되듯이 여기 조선시대 때도 세조나 이런 분들이 다녀가셨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왕의 원찰로서 금강산이 기운이 좋기 때문에 그 왕의 원찰로 삼았던 것이죠.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이런 곳에 왕의 입회를 모시기도 하고 왕실에서 지원을 받았던 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금강산 신계사 이제 만세루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필봉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필봉이 지리산에도 있고 통도사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요 필봉의 전기를 받으면은 뭐 옛날부터 장원급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제 때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거 아무래도 1920년 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발굴한 사진인데, 성북구청에 정후시라고 하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정릉 이동 동장도 하시고 지금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분 아버지시에요, 이분이. 이분이 원래 강릉인가 어디가 고향인데, 1920몇 년도인가 요때인데 신혼 초에 이분이 강릉 쪽에서 그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외놈을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신혼 초에 외놈을 두드려 패가지고 피신을 온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금강산에 숨어들어서 금강산 신계사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벚꽃이 확 피어 있죠. 그 이제 가방을 들고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상당히 멋쟁입니다. 20대 초반 나이에 일본 순사들한테 쫓겨가지고 금강산에 숨어들어서 금강산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요건 이제 일제 때 스님들 복장이 이랬습니다. 그 당시는 주로 이제 대처성들이었죠. 요건 이제 요사체 내에 요거 아주 희귀 사진인데, 요사체 내에 스님들이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아마 같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옷이 걸려 있고 가사가 걸려 있고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른바 칼라 사진. 당시에 나름대로 칼라 사진으로 이리 찍었던 겁니다. 요쪽에 요게 이제 비로봉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로봉이고 요 옆에 이쪽이 그 세존봉입니다. 여기 이제 신계사가 1951년도 6월 달에 미군들 폭격에 의해서 다 이제 초토화되고 이만큼 된 게 전부 이제 소나무가 새로 났던 걸 복원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50년도 안 된 한 48, 9년 만에 소나무가 굉장히 아람다리로 클 수 있는 토양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법당을 2004년도 지금 여름에 아마 이게 추석 무렵쯤 됩니다. 거의 다 짓고 여기 지금 연등도 그 당시 신계사 짓기 전부터 북측하고 합의를 해서 연등을 달기 여러 해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보리수 나무가 양쪽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수 나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꽃이 피면은 온 도량에 한 10만 평 되는 도량에 전체가 그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문필봉이라고 하는 아까 그 봉우리에서 내리다 본 모습이고요. 요쪽 요게 이제 비로봉입니다. 마이태자가 타고 온 말이 그 굳어서 바위가 됐다고 하는 용마석도 있고 옛날에 뭐 정비석 선생이나 이런 분들 수필에 보면 다 나오는 거고 이게 세존봉입니다. 세존봉 석가세존봉인데 이걸 등반을 하려면은 하루 종일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위에 법당하고 몇 개 짓고 이 밑에 지금 창고를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이제 북측 동무들 나왔습니다. 요 황동무, 김동무 여기는 우리 이제 남측 사람이고요. 그 이제 이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김동무 이럴 것 같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김철수라고 하면은 철수동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선생 안 하고 철수 선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실각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상 멋있죠. 여기 집선 연봉이라 해서 신계사 앞쪽에 이따가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이쪽이 굉장히 산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신계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천하의 명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필봉이고 지금 우리 목수들이 극락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요사체 법당 쪽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요사체 최성전 건물을 짓고 있고 아까 앞에 앞산이 이게 그 집선 연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대쪽에서 본 거죠. 그때 추워가지고 지금 비닐을 이렇게 쳐놓고 있습니다. 이 법당을 2004년도에 짓고 지금 요 산신각까지 된 겁니다. 이 산신각을 고향에 사시는 선일행 보살님이라는 분이 시주를 하셔가지고 한 요걸 일주일 만에 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초섭표도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남한에서 정식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7, 8년 걸릴 수 있는 걸 4년 만에 했던 거죠. 요 법당도 목수들이 추석도 쉬러 못 가고 요걸 이렇게 짜 맞추는 데만 나무는 깎아서 갔지만은 짜 맞추는 데만 이게 38일인가 만에 다 지었습니다. 요 산신각은 7일 만에 짓고요. 정말 완전 그 공화국에서 속도전을 했던 겁니다. 요 이제 만세로도 이제 50년간에 흙 이만큼 쌓인 걸 다 걷어내니까 이게 주춧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원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축성전 이제 이게 상냥식입니다. 이거 할 때 아마 우리 회장님 오셨던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정인학 회장님 이 무렵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회장도 오셨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 현대아산에서 빌려온 건데 이 뭐 물건 팔던 걸 북측 경비원들 쓰려고 했던 거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쪽 수성전 쪽 그 요사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무들 나왔습니다. 쭉 김창보, 김군희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이 흙으로 쳐서 이제 일군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보시죠, 요거. 이제 이 북측 사람들 어디 밥 먹는데 아까 Be the Reds 요 나왔죠. 붉은 악마. 이 티셔츠가 보면 저 붉은색 하는데 RED잖아, 그죠? 그 RED가 아니고 RED 그다음에 S 아니겠어요?
S가 아니고 이 P입니다. P. 그러니까 레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짝퉁으로 한 걸 아마 중국서 만든 것 같은데 LED P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이게 처음 공개되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단청 팀들하고 북측 단청 팀들하고 같이 지금 회식을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요 조개 보이시죠? 조개가 이 사람 손만 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큰지. 이걸 한 3만 원 정도 주면은 한 두 가마니 가져와요. 두 가마니. 그래서 두 가마니 가져와서 한 40명 정도가 먹고도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푹 삶아가지고 지금 남측 사람들하고 북측 사람이 여기는 지금 더 많습니다. 같이 이제 일 마치고 한 5시 무렵에 이 북측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지 못하게 요 사방에 둘러쳐진 건물 안에서 미리 작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평양 이북 차남부 안 보셨죠? 차남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에 의해서 우리 현대차를 이제 우리가 가져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는 장비가 없으면 이는 큰 돌들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와 일대 이렇게 지금 늦가을인데 추워서 떨면서도 막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반대쪽 그 발굴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발굴할 때는 이북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서 발굴을 해서 아까 수정전 건물을 세웠던 겁니다. 요 이제 점심 식사 지금 북측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말이죠. 현장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전부 뭐 같은 좌파 빨갱이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은 같이 먹다가 여기서도 신경전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저쪽에서 자존심이 좀 틀렸다 이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요 이제 지금 단청하려고 지금 축성전에 단청을 극락전이네. 극락전에 단청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 금강산 어느 철이 좋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이름이 뭐 금강, 뭐 복례, 풍악, 개골, 뭐 설봉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겨울이 최고 좋습니다. 겨울에 관광객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조용하고 눈이 엄청 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눈이 적게 왔을 때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세존봉이고 집산연봉이고 정말 고요하고 겨울 금강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평양에서 온 동무들이 지금 법당 안에서 지금 단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측 북측 지금 남북한 다 모여서 섞어 놓으니까 누가 남인지 누가 북인지 잘 모르겠죠. 요 배지를 보면 압니다. 배지 요 있죠. 배지. 그 배지를 하면 화냅니다. 저 사람들은 휘장이라 그럽니다. 휘장. 그다음에 우리 도편수 최 사장님이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 또 강수량이 많아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고요. 이제 거의 끝나서 이렇게 합동 버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 찍었습니다. 이 종각에 사실 이 종이 한 1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1톤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어쩔 수 없이 일이 적습니다. 종각도 이거 한 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측하고 합의하기를 원래대로 짓자. 원래대로 짓기 위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가 오는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탑도 요 부분이 좀 너무 깨졌었어요. 그래갖고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새로 갈았던 거죠. 요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지 그 현판이 글자 내용도 똑같고 크기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색깔만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도 새로 모시고 여기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뒤에서 찍은 겁니다. 뒤에서 지금 아직 단청이 안 맞춰졌죠. 집선연봉이 앞에 이래 있고 정말 가보시면은 여기가 얼마만큼 맹당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기아 올리던 그 크레인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었습니다. 흔들흔들하는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찍었고 요 옆에 보시면 현대아산에서 빌려준 여행자들이 임시로 와서 머물 때 학생들이나 좀 저렴하게 쓰는 분들은
호텔에 안 자고 이 컨테이너 숙소에 자는데 그걸 하나 빌려와 가지고 그 당시 김윤규 사장께서 빌려 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계속 낮에만 생활했습니다. 밤에는 내려가야 되고요.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 못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 여기서 이제 그 추운데도 난로도 없이 여기서 이제 한 겨울 4번을 보냈습니다. 겨울 이렇게 멋있죠. 이건 이제 북측에서 이렇게 문화재라고 이렇게 국가유적 97호인가 해서 막 김일성 수령님께서 막 어쩌고 미제의 원수를 쫓아내고 막 이렇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1년도 6월 달에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그 폭격된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아까 집선봉을 그 비행기가 날라온 그걸 봤어요. 봤더니 그 이쪽에서 날라왔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쪽에서부터 포탄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 포 껍데기라든지 사람들 뼈 같은 게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격을 해서 법당이 이쪽으로 넘어졌더라고요. 거기 막 그 탔던 쌀, 그 막 기와 나무가 다 타지 않고 덮인 거 이런 거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알 수 있고 신계사 지역에서 수많은 인민군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이 상당수가 살고 있다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요. 그 6.25 때는 여기에 인민군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 미군에서 때렸는데 그 빨치산들이 그렇게 숨어 있어도 그 우리 불자님들의 원력에 의해서 건진 게 해인사라든지 또 지리산이나 화엄사 같은 거는 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건지지를 못했던 거죠. 이리 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낙성식하고 이 제막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지금 아까 발굴하는 거 보셨죠? 거기서 이제 유물 나온 걸 남북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내문에도 드렸듯이 이 남북 학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신계사 사업이었고 또 건축 용어라든지 발굴 이런 거 하는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같은 우리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 학술 용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언어도 일상 대화도 굉장히 다른 게 A하고 B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시계하고 요 시계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요 시계하고 요 시계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북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는 틀리다 하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틀리다는 개념은. 그래서 이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배를 끊는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담배를 떼다라고 해야죠. 담배를 떼다. 그죠? 담배를 끊는다는 거는 뭐 칼로 끊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젖을 떼다라고 하지 엄마 젖을 끊는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엄마 젖을 잘라낼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부터가 이 학술 회장에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학술 발표회라든지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정부라든지 다른 학술 단체나 대학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신계사라고 하는 또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관광을 시작하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원장 큰 선생님께서 만든 유영선, 우리로 말하면은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그런 겁니다. 유영선이라고 조선불교도연맹 이위원장, 이제 지관 스님 총무원장이시고 김원웅 국회의원, 이제 사회부장 하셨던 지원 스님, 요 유인명이라고 조불련의 무슨 간부입니다. 이제 만나서 지금 악수하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이제 고위직이에요. 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을 박태화 위원장이라고 계셨는데 원래 스님 출신인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이분이 됐는데 우리 원장 큰 스님께서 평양 가셔가지고 이분을 조불련 위원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법타 스님이 남북을 통틀어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으신지 아시겠죠? 이분이 상당히 고위급이에요. 상당히 고위급인데
선생이 말이야 이 조선불교도 연맹을 좀 맡아라. 그래서 몇 번을 거절했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가실 때마다 권유를 해서 이 사람이 조불련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북은 힘 있는 사람이 맡아야 조불련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조불련이 엄청나게 파워가 좋아졌어요. 같은 민간단체, 같은 종교단체 중에서도 이분이 맡음으로 해서 이분 추대를 우리 원장 큰 스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참 제가 금강산에 살면서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여러 번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입고 있고요. 정말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라는 걸 절감했어요. 신개사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 잘 됐어. 이북 사람들 중에요. 아까 여러 사람 단체 사진 찍은 사람 중에도 직급이 좀 낮았다가 북측에 무슨 박물관장, 우리로 말하면 민속박물관장 같은 게 있잖아요. 경복궁에. 그런 박물관장으로 간 사람. 이분도 지금 상당히 고위직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뭐 최성철, 뭐 박남기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대남 사업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다 숙청당했니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신개사 사업에 대남 사업을 했던 사람들만큼은 다 잘 됐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신개사에 관여했던 분들이 다 우리 직원들도 박사학위도 받고 덕남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낙성식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빨간 가사 입은 사람들 요 조선불교도 연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만들어 갔는데 글씨가 이북 글씨 같죠? 그죠? 버전이 이북 버전이야.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버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날 비가 와가지고 정말 마지막 회양하는 날 이럴 수가 있나 했더니 중요한 시간 딱 한 30분 정도는 딱 비가 그쳐주더라고요. 계속 비 왔더라면 제 법력이 탈로 날 뻔했어요. 자, 요 보시면은 신개사에 시골 할머니부터 영부인까지 다 오셨던 곳이에요.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입술이 지금 부르텄습니다. 그 이효 여사 오셨고 요 스님이 경주 흥륜사에 계신 해예 스님이라고 평안도 출신인데 해방 전에 44년도에 신개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때 연세가 87세, 86세 때예요. 지금 90세죠. 노스님이 90세고 이효 여사가 한 살 적으시더라고. 89세고. 이 손장래 장군이라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평양 그 만남을 주선했던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홍준 청장님, 문화재 청장. 금강산에 책도 몇 권 내셨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노스님한테 부채에다가 당신 그림 그려서 가져왔다고 하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정. 이분은 이제 통일부 장관인 거 아시죠? 통일부 장관인데 원래 성공회 신부입니다. 신부. 현대 아산 사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통일의 성지인데 이 학생들이 우리 종립학교 학생들도 있지만은 일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최소한 수만 명 왔다 갔어요. 그래서 와서 책에서만 배우는 민족 통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북 사람들은 과연 뭔가,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짧은 뭐 1박 2일, 2박 3일이라도 보고 가는 거죠. 윤희상 선생이라고 그 유명한 음악가인데 우리 불자잖아요. 윤희상 선생 가족 이수자 보살님하고 그 따님이 있어요. 윤정이라고 왔다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음악가 이런 분들이 독일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자판이 우판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좀 우리나라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은 오셨어요. 본인께서는 못 오셨는데 아주 신심이 깊은 불자 집안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장관. 신개사 오면 무조건 기하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쓰고 간 사람도 있어. 내 이름 적어놨어. 이해찬, 정세현 장관 이런 사람들은 안 썼는데 제가 수첩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김문수, 정청래 이런 사람들 오면 한 10장씩도 쓰고 영화배우 신성일 씨도 한 20장 쓰고 그랬습니다. 건강초롱이라고 여기 이제 금강산에만 자라는 그 꽃인데 멋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 극락전 뒤에 있는 걸 찍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1802년에 돌아가신 나훈 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1700년대에 금강산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고성이에요. 서산 대사가 1605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은 1802년에 돌아가신 나훈 대사인데 이분 비석을 세상에 일제가 그랬는지 이북 사람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울이 이렇게 흘러요. 지금 물이 이 상판으로 쓰고 있는 걸 현대아산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포크레인 빌려가지고 제가 꺼냈습니다. 이거 꺼내는데도 군부 허락받아야 되고 막 하여튼 허락받아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현대아산 요 이제 작업반장 이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직접 꺼내고 요 이제 평양에서 나온 이제 문화재 책임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비석 있는 데가 요 옆인데 요 부도탑에 굉장히 그 부도가 많았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이걸 끌어다가 그 앞에 도로에 아마 다 메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흔적 밑받침 돌만 있습니다. 요 비석을 보시면 여기 이제 효봉스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임석두 돼 있죠. 이 석두 선사가 이제 효봉스님의 은사 스님이 스승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 석두 스님 이름은 효봉 스님 이름은 요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두 스님이 그 금강산에 불사를 많이 하셨고 이따가 다른 데서 그 구룡폭포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측 사람들이 찍어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사진기를 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계사 앞산인데 이 동무들이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국보 유적이라고 뭐 돼 있는데 요 마애불도 석두 스님이 일제 때 만드신 거예요. 그 신계사 건너편 산에 이렇게 바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앞에 문필봉도 보이고 해서 여기서 입시기도 하면은 참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간폭정이라고 그 구룡폭포 그 보는 그 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이제 그 간폭정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폭포가. 이 미륵불 돼 있는데 여기 1919년에 그 석두 스님이 저 해강 김규진이라고 1933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해인사나 통도사인데 많은 글도 써주시고 당대의 최고의 그 학자고 문인 화가였습니다. 그분이 요걸 13m나 돼요. 13m. 부처님 불자 요 짝대기만 획만 한 9m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처음 공개되는 건데 요 아무도 못 찍었습니다. 요 무시무시합니다. 들어가서 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요 부분을 찍은 겁니다. 요 부분을 찍었는데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찔합니다. 아찔해 여기. 가니까 폭포가 떨어지는데 지금 물이 좀 적을 때 찍었는데도 이 깊이가 13m라는 거예요. 아까 미륵불 그 길이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말 뭐 무시무시해요. 옆에 접근을 하면은 겨울에 찍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요쪽이 그 구룡폭포고 위에 보면 상팔담이라고 선녀와 나무꾼 전설 아시죠? 여기 이제 담이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염주알 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이 색깔이 금강산 지역에 특수한 미네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금강산 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여기 있고 염주처럼 비로봉 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수정봉에서 본 건데 제가 이제 신계사에서 어디까지 출퇴근을 하냐면 우리 숙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98년도 관광이 열리면서 해로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배를 댄 거죠. 우리 정재용 회장님께서 이거 접안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얀마 가 있는 동안에 몇 달 후에 알았지만은 그 우리 관광객 한 명이 그 피격 당했죠. 피격 당한 데가 요쯤 되는 모양이 돼요. 요쯤. 그러니까 이쪽 숙소에서 이렇게 해수욕장을 걸어서 여기 와서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그 소리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 미얀마에서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쪽에서 맞은 줄 알았더니 이쪽에 갈 수가 없고 이쪽에서 아마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제 비둘기거든요. 이 꼭지가 있죠. 영락없는 비둘기입니다. 이 수정봉이라고 해서 실제로 수정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서 뒷모습 보면 정말 날아가는 비둘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련사. 이 발련사에 있는 건데 이것도 이북 사람들이 찍어 온 겁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좀 흠으로 이쪽에 뭐 돌이 하나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쳐주고 싶어도 군사지역이 돼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장비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찍어 온 겁니다. 발련사가 이거는 백제 불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계사는 신라불교, 발련사는 백제 불교, 또 그전에는 고구려 땅이었겠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세존봉이라고 이 사진이 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앞에 전망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앉아 있는데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만물상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앵글이 좁아서 요 정도 밖에 못 나왔는데 이런 게 한 5배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멋있죠? 요거는 이제 신계사 앞쪽 산, 만물상에 못지않는 그 집선 연봉이 되겠습니다. 요 보십시오. 이렇게 신계사 마당에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산이 그 산입니다. 이거 이제 보면은 이북 사람들은 이제 돌격대라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방위병 혹은 공익요원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청춘들아 만들자 어머니 조국을 뭐 이렇게 돼 있죠. 청춘과 유희훈, 그 다음에 통일 강국의 창조물로 이렇게 막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독려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법기암이라고 효봉스님이 여기서 정진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거 발견을 했는데 이거 여기 가기까지도 참 술값 좀 들었습니다. 다들 술 사준이라고. 이거 오픈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 어떤 힘센 사람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갔는데 딱 한 평입니다. 이렇게 한 평인데 효봉스님 정진하셨던 그 노스님 아까 비구니 노스님 나왔잖아요. 해예 스님. 그 스님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산을 찾았죠. 그게 짝대기로 이렇게 쑤시니까 밑에 구둘 났던 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노스님인데 사회부장 스님이고 저 황성애 터 노스님이 이제 법기암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4살 때 1944년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법기암에 와서 불을 내고 황성애터를 몇 년간 연습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황성애터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요건 이제 유점사입니다. 참고 자료를 몇 장 넣었는데요. 옛날 유점사 모습이고 동쪽으로 신계사가 있다면은 서쪽으로 장안사가 표원사가 있고요. 남쪽으로 이제 유점사가 있는데 가장 큰 절입니다. 여기는 아마 군사분계선 바로 옆이라서 남한 사람들이 아마 접근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이건 장안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터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청 법당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나라 때 기대성이의 누나, 하여튼 누인데 그 원나라에 시집을 갔던 기황후가 원찰로 삼았었고 지금 월정사에 그 중흥조 되시는 그 탄하 스님 위에가 하남 스님이잖아요. 그 상원사에서 유교 때 돌아가셨던 분, 그 큰 스님이 요 장안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그 내건강 쪽 입구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표원사가 되겠습니다. 일제 때 찍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이고 요 표원사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표원사 여기는 백제 불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발련사와 더불어서 요쪽에 지금 그 미군들이 공격을 요쪽에 조금 망가졌는데 그 기관총을 맞았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요쪽 부분에. 그래서 표원사는 지리적으로 아마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지 않나 싶어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표원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게 능파루라고 그러죠. 능파루를 올라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폭동인데 우리나라에서 금불상이 경주에서 한번 나오고 금강산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79년도인가 언제 순금불상이 나왔는데 경주에서 나온 황복사지 금불상은 지금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고 여기서 나온 금불상은 지금 평양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상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그 유교가 오래 가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스님들이 생각하시면서 다 숨기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행히 발견된 거죠. 그 표원사 뒤쪽 내건강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도끼자루 썩는 얘기 있죠. 나무꾼과 도끼자루 얘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둑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무꾼이 여기 있죠. 그 바둑판 옆에 여기 하나, 여기 지게를 요리 세웠어요. 지게가 양쪽 그 바탕이 되잖아, 그죠? 지게를 세우고 여기 이제 지게 작대기로 받친 거야. 여기 세 개가 있잖아, 그죠?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저 옆에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찜을 세워놓고 이 바둑판을 구경하고 내려오니까 아이 마을이 온데간데 없고 한 200~300년 흘렀더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북쪽에 좀 높은 사람이고 이게 불지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걸 살짝 지금 찍은 겁니다. 이건 정량사가 되겠습니다. 정량사는 아까 금불상 그것도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제 금불상을 모셨던 거고 비로봉 밑에다가 그 자기의 정말 금강산 전기를 받아서 조선을 건국하려고 그는 걸 했던 거죠. 그게 1392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1390년쯤에 그 불상을 묻었던 곳이 거기고 이 정량사가는 고려 태조 왕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사에서 법기보살을 칭견하고 나서 왕건이 힘을 받아서 고려를 건국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 석등이 보이고 고려시대 때 석등이고 탑들입니다. 아마 석등은 고려 초쯤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제밖에 못 찍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못 찍었을 거예요. 요 이제 그 아마 왕건이 아마 조성한 부처님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아쉽게도 요쪽에 지금 금이 이렇게 갔어요. 이 금이 갔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수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 아까 요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여니까 북측 그 감시하는 동무들이 문 닫으라요! 이래가지고 제가 얼른 닫고 얼른 찍고 얼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밖에 못 찍었죠. 이 뒤에 이 나홍 스님 부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는데 고려말 조선초에 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아시죠? 보덕굴, 보덕암이라 하기도 하고, 그 보덕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지붕이 이 건물은 작지만은 지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썹 지붕, 팔짝 지붕, 맞배 지붕, 위에 우진각 지붕 해서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서너 명밖에 사실 못 들어가요. 약간 흔들립니다. 여기 이것도 한 10몇 미터 될걸요. 이 청동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뭐 파랑새는 있다 없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파랑새는 희망이고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우리 낙산사 홍련암 얘기도 나오듯이 여기 구멍에서 아마 파랑새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덕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하연, 지금 터마 있는데 이렇게 마하연에 우리 성철 스님이라든지 근래에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성들은 이제 마하연을 거치지 않는 스님이 없어요. 그래서 수자들의 사관학교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쪽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전나무가 지금 여기 나무가 없는데 아람들이 전나무가 꽉 들어찼습니다. 현재는. 이제 묘길상이란 말은 이제 문수라는 뜻이에요. 문수인데 실제 여기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묘자가 보이죠? 윤사국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크게 썼어요. 이분도 1700년대 말의 인물인데 금강산에 왔다가 자기 한 피를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래 금강산에 가면은 이북의 구호들만 금강산을 막 바위를 새겨 놓은 게 아니고 이 유생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한 필씩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묘길상 이름은 그 문수라는 그런 뜻이고 요 석등만 하더라도 꽤 높이가 높습니다. 제 키가 이 정도니까요. 그래서 요 부처님 높이가 15m인가 이리 됩니다. 요 무릎과 무릎 사이, 영화 제목 같네. 무릎과 무릎 사이가 한 9.2m 되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이 석등도 지금 요 좀 깨져 있는 게 지금 철사로 이게 묶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처음 공개되는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신계사 우리 건축 담당 우리 직원인데 박사 받고 아들 놓고 신계사 사업하고 나서 다 잘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업갱대라고 그러죠.
절에 가면 억갱대라고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명갱대, 억갱대라 하는데 이 파이가 특이합니다. 색깔부터가 금강산 돌이 아니에요. 다른 돌하고 좀 달라요. 붉은색입니다. 지금 사진이 이래서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이게 황천강이에요. 황천강, 이 물이 지금. 황천강 다리를 건너서 이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으로 안 가려고 이제 돌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 바위가 큰 게 있어요. 그럼 무릎 꿇게끔, 진짜 희한해, 바위가. 무릎 꿇게끔 양쪽으로 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염라대왕이 이제 묻는 신문에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그 눈물이 흘린 이렇게 돌이 이렇게 파져서 물이 그리 흐르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은 눈물이 요리 흘러서 요리 황천강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잘못한 사람은 이제 이 스크린에 여기 큰 모니터잖아요. HD 모니터. 이 HD 모니터에 자기 이제 전생업이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제과에 따라서 이 다리를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이 장안사 터입니다. 법당 터 아까 2층 보셨죠? 2층 큰 법당이 있었는데 2층 법당이 장안사에는 2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6.25 때 참 안타깝게도 없어진 거고, 요 부도탑이 고려말 조선 초의 탑인데 그 장안사 터에 현재도 있습니다. 수조도 그대로 있고요. 요 금방 봤던 부도탑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백화함이라고, 백화도 이제 간음이란 뜻이죠. 표운사 백화함인데 여기 이제 요 비가 서산대사 비입니다. 서산대사 비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돌아가면서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 큰 스님들의 부도탑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5m 되고 요거는 한 6m 정도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너무 탄압을 받아가지고 스님들 탑을 이렇게 크게 세울 수가 없어요. 전부 1m도 안 되게 세웠던데 그 1600년을 넘어서면서 큰 스님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크게 세울 수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 한 손주 상자쯤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적어지는 풍토입니다. 이건 한 1700년 거의 가까이 돼서 세운 것들이죠. 이건 다 아시죠? 삼부람.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아마 아미타 부처님이고 여기가 미륵불인가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불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고려 말의 불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 요 복원 사업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민족 통일 사업에 정말 어떤 상징이 된 사업이고, 우리 원장 권스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종단에서 지원을 해서 또 제가 가 있었고 이랬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민감한 부분이고 오늘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그죠? 이러한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민간교류라든지 문화를 복원하고 역사를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북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상성이 배제되기, 정치 사상이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북에서는 김유신 장군은 좀 싫어해. 그런데 서산대사나 삼행대사, 만해스님, 아까 초월스님이라고 있어요. 만해스님보다 한 살 많으죠. 그러니까 1878년생이고 만해스님이 79년생인데 실제로 옥사를 하세요. 초월스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금강산에 숨었었고, 또 서산 사명, 만해 이런 분들은 정말 변절하지 않는 민족의 애국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그런 큰 스님들을 갖다가 거의 민족의 중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불교계에서는 좀 그 진행되는 수속이 조금 진행이 늦어서 그렇지 확실히 그 배신하지 않는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종교가 불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딴짓거리 안 하고, 뒤에서 이북을 뭐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불교는 분명히 지킨다. 이제 거기 선봉에 섰던 분이 이제 우리 원장 스님이고, 또 우리 조계종이나 심지어 타 종단까지도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고 하는 걸 그 북측한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남북이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좌파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부처님파예요. 부처님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가는 것보다 북측하고 교류를 해서 좀 우리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저 사람들 굉장히 관경 노선인 걸 좀 부드럽게 우리가 또 설득도 시켜서 그는 교류 관계로 가면은 대립을 해서 막말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가 없지만은
그거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렇게 되면요, 저 사람들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상당히 힘들어지면 서로 손해거든요. 서로 손해고 우리 남측하고 우리 동족끼리 친해지는 게 아니고 중국 쪽으로 만약에 카드를 던져버렸다면은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걸 생각해야지 그 좀 감정을 상한다고 해서 너무 대립각을 씌우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제 우리 불교계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주도적으로,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또 최고의 전문가는 원장 스님이시죠.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신계사를 복원하게 됐고, 또 제가 현장에 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비도 한 30억 정도를 세이브했습니다. 원래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돈이 더 들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북측 사람들하고 설득해서 경비를 최소화 줄이니까 30억을 금전적으로도 전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단축을 한 겁니다.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측에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서해안에서 휴전선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한 2년쯤 하다가 허지부지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우리 정부에서조차도. 근데 다 이루어낸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장 선생님이 발의를 하신 그 개성의 영통사, 대각국사 어천대사가 출가했던 영통사 그 부분도 또 원장 선생님이 법타 선생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천태종에서 자재를 일부 대서 북측 사람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나와서 짓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공병대가 와서 지은 거라. 천태종에서는 자재만 일부 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세멘트로 지은 게 안타깝죠. 전부 세멘트로 지었어. 세멘트는 또 최대 길어봤자 한 200년 이상 가기 힘들잖아, 그죠? 그거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했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 신계사 사업이 잘 됐더라면은 아까 개성, 금강산, 경주가 우리 3대 불교 성지라고 그랬는데 개성 쪽에도 좋은 절을 사실 물밑 작업으로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도 서울서 끝까지 개성 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 구파발에서 출발하면은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성시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장 넘자마자 있기 때문에 그는 좋은 기회도 있었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이제 동국대학이니까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그 불자 의사들이 그게 서울대 중심이나 뭐 다른 타 의과대학 출신들이 그 의료봉사를 와요. 의료봉사를 오는데 불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이제 다행스럽게 뭐 로스쿨은 떨어져서 참 기분 나쁘지만은 다행스럽게 약대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 같으면은 그 치과대학 같은 것도 충분히 유치를 해야 된다. 왜?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인구가 저렇게 지금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서 큰일인데 통일된 이후에 생각하면은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야 좀 강대국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우리 동국대학 같은 데서 좋은 조건과 좋은 인프라와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치과대학 같은 것도 나중에 인가를 받아서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제 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가장 지원하기 좋은 사업이 먹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료 사업이에요. 의료 사업. 의료가 이북 사람들 대부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바로 의료입니다. 그게 다른 거는 우리 정부나 뭐 유엔사에서도 전용을 하니 그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느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 현실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게 조금씩 그 차이를 갭을 좁혀가는 거죠. 그런데 의료 부분에서는 투명성 보장을 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는 지원하면은 그거는 같은 가족이라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 본인만이 해당되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불자들이라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성적으로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하여튼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